지금까지 이제 가장 어려운 3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했었고 7강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조금 긴장 푸시고 여유 있게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고 짜증나니까 여전히 어렵고 짜증나니까 조금 그래도 이번 시간에 좀 긴장을 풀고 하셔도 돼요.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운송 제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건 수출, 수입, 환적, 화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절차적인 게 어떻게 하느냐, 뭐 언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 뭐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였다면 요것도 이제 그건 이제 화물 관리였다면 이제 운송 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총칙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보세 운송 구간이라고 해서 아마 1과목 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머지는 다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부터 한번 보면 외국 물품은 다음 각호의 장소간에 한정하여 외국 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세구역에서 개항으로 가는 것도 되고 보세구역에서 또 보세구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고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갈 수 있다. 즉 수출신고가 수리된 애들은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공장이 여기 정도 있다고 보면은 그냥 여기서 완제품 A라는 걸 우리 수출 물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까지 뭐 혹은 뭐 부산까지 혹은 광양까지 가서 수출 신고를 수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여기 예를 들어 청주라고 한다면 청주에서 그냥 수출 신고를 해서 그 공장에서 수리가 될 확률이 아마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출 신고 수리가 된 물품은 그 공장은 지금 보세구역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런 뭐 개항이라든가 보세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운송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개항, 보세구역, 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이런 것들은 다 있었죠. 그리고 세관 관서인데 관서를 빼도 똑같아요. 그냥 세관. 자, 그리고 통관역, 장 요거는 이제 뒤에 우리 차량 파트에서 볼 건데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서 이제 들어온 제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요. 통관 우체국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유무역 지역이 이제 운송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보세구역은 아니에요.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다 배웠죠?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보세구역처럼 어떤 혜택을 주는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보세운송 신고 승인 이렇게 두 가지 규제로 나누어져요. 똑같은 보세 운송을 할지라도 어떤 건 신고 대상이고 어떤 건 승인 대상에서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건 신고고 어떤 건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물품의 감시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그 신고보다 승인이 규제 단위가 더 큰 거는 아시죠? 규제 어떤 그게. 자, 보시면 일단 신고인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 물건의 주인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매된 경우, 즉 판매된 경우에는 그 산 사람, 그 취득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화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환적 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어찌됐건 1번 동그라미는 그 화물의 주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다 보세 운송의 신고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2번 동그라미는 관세법에 따라 등록한 보세 운송업자인데 이 앞에 이것도 중요해요. 관세법에 따라 등록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관세 등, 관세사 등이라고 해서 요 등에다 요건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쭉 빼셔가지고 요건 적어 놓으셔야 되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관세 사무소 그리고 관세 법인 그리고 통관 취급법인 관세사 등에는 얘네들도 다 포함을 하는 거라고 거기다 좀 적어두세요. 요거 세 개는. 관세사무소는 1인 관세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관세법인은 뭐 5명 이상의 관세법인을 관세사들이 모였으면 그게 관세법인이 되는 거고 통관취급법인은 물류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 이제 관세사가 채용돼 있으면 거기서 통관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혹시나 모르니까 적어 두시고요. 관세사, 저 같은 관세사들도 보세 운송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보세 운송하는 물품의 목적지는 자, 뭐 블라블라 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보셨던 보세 운송 구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지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 우리 아까 봤었죠? 그로서 해당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그 못하는 것처럼 이제 지문이 구성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얘도 보세 운송 목적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보세 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괄호 1번.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 운송 절차, 즉 신고나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우편법에 따라 최신관세에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이거는 왜 그랬어요?
최신관서가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세관이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검역법 등에 따라 검역관서가 관리를 하죠. 얘네들이 관리를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고 3번 동그라미 얘는 누가 관리해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운송된 압수물이니까 얘네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겠죠. 이거에 관련된 뭐 수사관서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고 바로 2번 검역대상 물품 인수 절차 보시면 자 인수증에 BL 4번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서 4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도다. 해서 뭐 내용은 이제 좀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출제 확률은 자 보세운송 물품의 폐기 및 멸실 처리 폐기는 항상 뭐라고요? 승인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멸실신고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실, 유실, 증발 등으로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얘도 항상 뭐라고요? 멸실은 항상 멸실 승인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멸실을 내가 잊어버릴 건데 이거 세관장님 저 이거 잊어버릴게요 하고 잊어버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 너 잊어버려라 하면 그때 잊어버리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나서 그냥 신고하는 거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은 신고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괄호 3번 절차를 밟아 처리된 폐기 또는 멸실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왜? 절차를 밟아서 폐기했다면 관세는 뭐라고요? 소비세라고요. 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징수하지 아니하고 폐기 후에 잔존물, 가치가 있는 물품을 우리가 잔존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드렸으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징수한다는 거겠죠. 당연히. 왜? 잔존물 어차피 쓰니까. 자, 이어서 보세운송 기간 보시면 보세운송 물품은 신고수리 1로부터 기준을 일단 좀 알아두세요. 신고수리 1. 출제된 적은 없지만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 정하는 기간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 다만 세관장은 블라블라블라 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언제가 된대요? 해상화물은 역시나 깁니다. 항공화물 항상 어떤 걸 할 때 해상화물이 항공화물보다 기간이 통상 길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항공화물은 뭐 일단 빠르잖아요. 얘네들이 어차피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빨리빨리 하란 말이에요. 배는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래서 10일 정도 되고 왜 10일이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10일로 해놨는지는. 근데 10일보다는 어차피 실무적으로는 얘든 이틀 안에는 다 되긴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법에서 규정해 놓기는 항공화물의 2배 정도의 기간을 줬네요. 보세운송 기간은.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보시면. 자, 이런 보세운송업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세운송업자라고 하는데, 자, 등록 업무의 위탁. 이제 얘네들은 세관장이 아니라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한국관세물리협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친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관세물리협회에서 뭐를 주관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보세사, 우리 시험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었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리협회 장에게 위탁한다. 그래서 얘한테 위탁한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또 친근하게 지내실 분들입니다. 이제 보세사 되고 이러면 이런 분들한테 보고할 일이 종종 생겨요. 자, 이번 동그라미 관세물리협회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할 때는 누구 승인? 세관장 승인이 아니라 관세청장 사진 승인이라는 점은 좀 알아두세요. 출제된 적은 없으나 얘네 둘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 표시해 두시고요. 자,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요? 운송. 육, 해, 공. 육해공 운송을 하는 사업의 사람들이죠. 결국 지금 육지에서 하는 것들은 허가, 배에서 하는, 해상에서 하는 것들은 등록, 항공에서 하는 것들은 면허. 이런 애들이 어찌됐건 뭐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이렇게 하는 애들을 이제 보세운송업자라고 우리가 등록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격사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나오죠.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어디에서도 관세법에서 뭐 어떤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등록할 수 없고요. 2번 동그라미는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제는 관세법을 우리가 좀 공부했고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몇 년인지 바로 나와야 돼요. 관세법상 취소되고 몇 년을 준다고요? 2년 준다고요. 2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3번 동그라미는 역시나 관세 및 국세에 체납이 있는 자. 이제 거의 다 비슷하죠. 이제 뒤에 이런 구조의 형식이 나오면 항상 요거나 요런 비슷한 세 가지는 항상 뭐 어떤 결격사유나 취소 사유로 들어가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이제 외우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등록 신청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고 괄호 1번은 괄호 2번은 중요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답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없다라고 하는 정말 사실 수준이 낮은 문제가 출제되어 있긴 하는데 이런 문장에서 그럼 뭐 저희가 땡큐죠. 뭐 유치하든 뭐든 일단 점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자, 넘어가셔서 갱신 신청 기간만 체크하고 갑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개월, 2번 동그라미 요거 2개월, 1개월. 다만 2번 동그라미는 주체까지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혼자 한번 공부하실 때 제가 체크한 날짜와 주체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고 뭐 거의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갱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셔서 등록 상실입니다. 보세운송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자, 폐업한 때 사망하거나 개인이면 사망하거나 법인이 사망하는 건 해산이죠. 자,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취소된 때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공부 복습을 충실히 하신 분들은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특허, 보세구역, 효력상실 사유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 굳이 뭐 비교할 필요는 없으신데 그냥 이렇게 연관되는 거를 지우고 이렇게 연관되는 거를 이제 써두면은 아 그렇게 배웠었지 하면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이렇게 폐업하거나 죽거나 만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때 등록이 취소되는 거랑 등록이 상실되는 거랑은 달라요. 상실이 더 큰 벤 다이어그램이고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등록이 취소된 때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 간이 보세 운송업자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목차가 간이 보세 운송. 자, 세 권장은 주체가 중요합니다. 누가 해주느냐? 보세 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 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줄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간이 보세 운송업자 딱 봐도 보세 운송업자 약간 이 관리를 하기 위한 건데 그 관리를 간이하게 해준다네? 무조건 좋은 거네? 그럼 관세법상 이게 좋은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뒤에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대상인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될 거고 어떤 혜택이냐가 일단 먼저 나옵니다. 혜택을 보기 전에 일단 간이보세 운송업자는 일반 간이보세 운송업자랑 특정 물품에 대해서 어떤 특정 뭐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정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네요. 둘 중에 어느 게 좋으냐? 그건 없어요. 보통은 뭐 이게 더 좋으냐 이게 더 좋으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예 성격이 좀 다른 거니까 이런 파트에서는 성격이 아예 다른 보세 운송업자인데 이제 간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신고 절차의 간소화 혜택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간소화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시면 되고 아 간이보세 운송업자는 일반 보세 운송보다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검사 생략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검사라는 게 이제 관리의 끝판왕인데 그걸 이제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담보 제공의 면제. 원래 보세 운송하려면 이제 담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간이 보세 운송업자들한테는 면제해 준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별도 3개예요, 지금. 자, 넘어가셔서 2번 지정 요건. 세관자는 등록한 보세 운송업자 중에서 다음 각과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검사 생략 담보 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간이 보세 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결국엔 얘는 이제 이 돈이죠.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1억. 사실 뭐 법인에서 1억은 얼마 아니에요. 얼마 아닌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자, 2번 동그라미. 5천만 원 이상의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되어서 나중에 뭐 보험으로 이제 어떤 손해를 일으켰을 때 관세상 손해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 보정해 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이 이제 담보가 5천만 원. 보니까 다 5천만 원이네요. 그죠? 자, 다만 다음 항목의 요건은 모두 갖춘 일반 간이 보세 운송업자의 2인 이상의 어떤 보증인을 세우면은 담보를 안 세워도 된대요. 그럼 보증인이 누굴까 한번 볼까요? 물론 얘네들은 보증 서주기 싫겠지만 먼저 이제 선배들이죠. 일반 간이 보세 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 선배들로부터 이제 그 연대 보증을 받으면 되고 또는 뭐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당연히 처벌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위반 사항이 경미해서 세관장의 감시당수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총 보증액이 이미 이렇게 이런 보증을 해놓은 애들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가 이제 앞서 다시 보시면 2인 이상 있다면 연대 보증으로 있다면 담보를 굳이 안 내도 된다. 근데 2인이 이제 보증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거는 게 낫겠죠. 아무튼 그거는 뭐 보세 운송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3번. 자, AO 또는 AO 업체 또는 직전 법규 수행 능력 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B등급에 동그라미 하시고. 다만 일반 간이 보세 운송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 법규 수행 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한테 이제 우리도
몇 등급인지 평가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청은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하느냐?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네요. 본사 소재지예요. 본사 소재지. 통관지 소재지가 아니라 본사 소재지. 우리 기업, 보세 운송업자가 소재하는, 예를 들어 대전에서 있고 우리는 통관을 주로 우리 업체 사무실은 대전에 있는데 예를 들어 통관 물량은 인천에 많아. 그러면 인천이 통관지 세관장이 되고요. 본사 소재지는 대전 세관, 즉 대전 세관장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한번 나온 적 있었죠. 그거랑 잘 비교하시고 요 3과목 같은 경우는 세관장 앞에 누가 붙어 있느냐,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자, 일반 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기간은 몇 년?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근데 그 지정기간은 보세 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을 범위에서 한다,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이고 등록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초과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자, 갱신 신청 날짜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만료 15일 전까지. 자, 그다음에 지정. 자, 세관장이 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이제 지정 대장에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하고 2번 동그라미는 안 보셔도 되고요. 라이트하게 내용들이 넘어가죠. 좀 괜찮죠? 아까 6강보다는. 자, 간이보세 운송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당연히 지정기간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요.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끝나는 거고, 보세 운송업자로서의 아예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는 당연히 보세 운송업자가 이제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려는 간이보세 운송업자는 당연히 취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있고, 선지가 3개밖에 안 돼가지고 출제될 확률도 미미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특정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예요. 자, 일반 요건. 세관장은 보세 운송업자 등 다음 애들은 지정할 수 있다. 누가 한대요? 아직 출제 안 됐지만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1번.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 2번 동그라미. 얘는 특정 물품인데 더 크네요. 아까 일반 애들은 1억이었는데 지금 자본금 요건이 확 올라갔어요. 자, 2번 동그라미. 2억 원 이상. 와, 이거 보증보험도 굉장히 비싼 걸 해야 되네요. 아까는 5천만 원이었는데. 그죠? 자, 그런 자이거나 담보를 2억 원 이상. 와, 담보도 세게 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3번 동그라미. 유계 화물 자동차.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트럭 이렇게 널려져 있는 트럭 말고 거기 말고 이게 뚜껑이 달려져 있는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뚜껑이 있는 화물차면에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뚜껑이 있는 화물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 이상 보유한 엄청나게 부자여야 되겠네요. 그죠? 차량이 최소 몇 대 이상 있어야 돼요. 20대가 있어야 돼요. 트랙터도 얼마나 비싼데, 이 화물차도 얼마나 비싼데. 그죠? 그리고 임원 중 관세사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관세사가 뭐 이사급이라든지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이런 특정 물품 간이 보세 운송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일반 간이 보세 운송업자보다 요건이 굉장히 빡세요. 왜 빡센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빡센지는 뒤에서 한번 보고 뭐 추가적으로 한번 나오는 거 보면은 익산 정도만 체크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저기 차량 한 대 이상 요 정도. 아마 출정률은 떨어지지만 만약 출제된다면 저 도시랑 차량으로 장난을 칠 겁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보시면 특정 물품 간이 보세 운송업자는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기도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 사무소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지정 기간도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정 기간 3년이죠. 여기 갱신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지정 기간도 등록 기간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갱신 신청도 똑같습니다. 만료 15일 전만 체크하고 밑에 거 지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의 소멸 보시면 이제 지정 기간이 만료돼 똑같아요. 얘도 만료되었을 때, 취소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보세 운송업자 등록 자체가 상실되었을 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보세 운송업자랑. 자, 업무 범위 보시면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왜 일반 보세 운송업자보다 이런 물품, 특정 물품 간이 보세 운송업자가 더 빡셌는가? 훨씬 더 보험도 많이 걸어야 되고 담보도 많이 걸어야 되는지 보시면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로 엄청나게 뭐예요? 부피가 작고 곡다인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뭐 2억 걸고 반보 2억 걸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불법 수출입의 방지를 위해서 세관장이 검사 대상 화물로 선별한 물품 중 검사하지 아니한 물품. 얘는 이제 검사 대상으로 이미 선별했는데 검사를 안 했대요. 그거 아주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건
이제 요건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이렇게 운송하는 애들이 바로 특정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 운송한다면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운송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다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견물생심이라고 이런 것들 직접 하다가 또 어디 빼돌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괄호변 특정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계차 또는 이에 준하는 시봉 조치를 한 후, 유계차는 대충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왜 철도에 이런 네모 박스카 있죠? 이게 영어로는 박스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정말 진짜 밀봉이 돼 있는 어떤 차량이 하나 있어요. 차량. 보통 철도 뒤에 이제 화차가 이런 게 많은데 아무튼 이런 걸 유계차라고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봉 조치가 잘 되겠구나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또는 이에 준한 시봉 조치를 한 후 운송해야 되며 내국 물품과 출제 안 됐지만 요건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내국 물품과 혼족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국 물품과 혼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섞이니까. 지금 특정 물품이 다 뭐예요? 귀석, 방기석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내국 물품과 섞이면 되겠어요? 특히나 더 안 되니까 원래 안 되지만 더 안 되니까 얘는 아예 혼족해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